이런 어떤 여가를 즐기고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완전히 새로운 요소로서의 그 평생학습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에리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미래 도시의 아주 이센셜 컴포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지식이 쏟아지니까 그 IBM 보고서에 의하면 매일 쏟아지는 그 지식의 양을 책으로 환산하면 약 5조 권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식의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얼마 못 버티죠. 금방 또 새로운 걸로 대치되니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이 배워도 그걸로 얼마 못 버텨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배운 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제 생각에 제 연배 정도가 그 마지막 세대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평생교육이 미래 도시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그 끊임없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대, 그 업데이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 설계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 인프라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없어지는 직업도 많고 새로 탄생하는 직업도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범한 한 개인이 평생 동안에 서너 번 이상의 커리어 체인지를 경험할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이런 예상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직업으로 평생 사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생 직업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앞으로는 그런 시절이 있었나 이제 이렇게 회상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커리어 체인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어디 가서 배우죠? 그러니까 평생 학습의 개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취미와 여가의 개념에서 커리어 체인지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학습의 개념이 바뀐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학습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커리어를 바꾸게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학습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온디맨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 학습하는 능력. 그래서 온디맨드 러닝이 뜰 거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생학습기관은 앞으로는 온디맨드 러닝을 제공하는 기관이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제가 마케팅 회사를 다니는 직원인데 국문학과를 나와서 아주 감동적인 광고 문안도 잘 만들고 전문가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보스가 저 부르더니 그 빅데이터로 다음 시즌에 그 소비자 트렌드 분석 좀 해봐, 이런 거 시킨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게 뭔데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평생교육은 문과생을 위한 빅데이터 과정,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의 평생학습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프롱 에듀케이션 2.0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평생교육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주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그 도시의 시민이 그 커리어 체인지들을 어떤 충격 없이 소화해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인프라인 것이죠. 지금 제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사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Z세대, G세대라고 하는데요. 예전과 너무 다릅니다. 간단한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재밌어야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 중에 노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재미없다고. 무슨 얘기하다가 노잼하면 더 이상 그때부터 소통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전 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의 공정함의 잣대나 척도가 다릅니다. 이 공정함의 척도가 지금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갈등으로. 예를 든다면 팀 프로젝트를 주면 학생들이 이제 팀을 이뤄서 같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누구는 좀 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기여하는 컨트리뷰션 하는 정도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쟤는 놀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학점은 똑같이 받지? 이제 불만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니까 공정함의 잣대가 예전에는 내 친구니까 내가 그 정도는 해주지, 아니면 다음번 할 때는 제가 좀 더 기여하겠지, 이런 게 통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안별로 공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의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니까,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연결성, 그리고 사실 충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져서,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교사가 예전에는 농담도 하고 뭐 조금 약간의 과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설치해 보면 금방 저거 거짓말인데 뭐 이런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딜리버리 방식이 요즘은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지금 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게다가 그 지난 2015 교육과정 개정 때 문이과 통합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이과 통합 수능이 치러졌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문이과 개념이라는 게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나는 문과예요, 난 이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는 바뀌었으나 아직 사람들의 마음은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문화도 여전히 옛날 그 문화고요. 문과, 이과 나누고. 그러하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문과, 이과의 구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교육과 제도가 늦습니다. 그 실제 그 변화하는 현상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여기 아까 제가 마케팅 분야 아까 예를 들었었는데요. 전통적인 문과 직업인데 요즘은 그런 데이터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사회과학자들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그런 엄정함, 어떤 엄격함으로 실제 그 사회과학을 하죠. 정치학 하는 분들 요즘 정치과학이 요즘 뭐 서베이나 이런 것들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이런 문과, 이과의 구별을 논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웃데이트된 컨셉이에요. 그리고 이 과학자들은 예전에는 열심히 뭐 실험실에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요즘은 과학의 규모가 커지거든요. 집단 연구가 중요해지고 그런 집단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팀원들 간의 소통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그 어떤 퍼블릭 펀딩을 받아야 하는데 그 연구의 중요성과 그 뭐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아주 그 설득력 있게 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과학자의 그 어떤 글쓰기 능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과, 이과의 구별은 이미 현장에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니까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변화죠. 게다가 경험과 직관만으로 안 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뭐 어느 분야에 30년쯤 일한 사람한테 새로운 데이터 가져가면 이거 이런 뜻이야라고 딱 해석해 줬죠. 근데 이제 이거 뭐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으로 그리고 직관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에는 거의 아직도 물론 그런 영역은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의 변화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자주 드는 예인데요. 이 사진에 나오는 거는 이게 이제 아마존의 그 웨어하우스입니다. 아마존 창고인데요. 물류 창고. 미국의 여러 전역에 있다고 하고 하나가 축구장 5개 정도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죠. 끝도 없이 큰 그 창고 안에 이렇게 생긴 랙들이 있어요. 그 책꽂이 같은 거죠. 책꽂이 같이 생긴 랙들이 끝도 없이 서 있습니다. 줄지어서 행과 열로 서 있는데요. 거기에 물건들이 보관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비자가 뭔가 고객이 뭘 주문하면 한 10개를 주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하나하나 그 뭐 70번째 행에 뭐 90번째 열에 가가지고 찾아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로봇이 갑니다. 저게 로봇인데 키바 로봇이라고 합니다. 키바 로봇이 지금 여기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 로봇 청소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좀 커요. 저 한 대에 $50,000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5천만 원이 넘는 그런 큰 그 로봇 청소기입니다. 힘이 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50번째 행에 71번째 열에 가가지고 그 렉을 그 밑에 싹 들어가가지고 위로 얹어가지고 그 렉을 끌고 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고 렉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와가지고 오면 거기서 이제 고객이 주문한 거 빼는 거예요. 고객이 10개 주문했으면 10번 와야 되겠죠. 그러하나 이거를 이제 수학적 최적화를 써서 요즘 고객들이 많이 주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유행하는 게. 그 렉들을 앞에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동 동선이 짧아지게. 그래서 수학을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 주문에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로 이 렉의 위치를 매일매일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 예전하고 다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저귀를 시키는데 맥주도 같이 시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아마존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그러면 앞으로는 같은 렉에다가 맥주랑 기저귀를 같이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 올 거 로봇이 가서 한 번만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류 최적화를 해서 딜리버리까지 해서 고객한테 빨리 갈 수 있게 해주니까 그게 사업 경쟁력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어떤 경쟁력은 이러한 그 최적화를 사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구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왜 이제 저 현상을 흥미로우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분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추측은 예전하고 달리 젊은 아빠들이 아기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은 보통 훨씬 더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다루는데 아직 훈련이 안 된 젊은 아빠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 보면서 심심하니까 맥주도 같이 시키는 거죠. 이제 이런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이거는 어떠한 예리한 시선을 가진 문화 비평가들도 이러한 현상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과 직관으로 예전엔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예상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데이터를 읽어내서만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러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어낸다는 건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중요한 스킬이 돼가고 있는 거죠. 문과이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교육과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실제 사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팩트플리스라는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사례인데요. 오바마가 젊은이들에게 강추한다고 한 책인데요. 팩트플리스 좋은 책입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보는. 예를 든다면은 이란하고 미국하고 어느 나라가 더 출생률이 높아? 누가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란이 높을 거라고 얘기해요. 회교권 국가고 이러니까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낙태도 안 할 거고 아마도 피임도 안 할 거고 하니까 아마 높겠지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실제로 미국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나 통상적 사고가 얼마나 무모한가.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종교나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이러한 출생률 같은 것들은 인컴에 그러니까 수입에 더 영향을 받는다,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데이터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니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TV를 보고 영화를 보다 보면 맨날 범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 데이터 들여다보시면 미국의 경우에 지금 1990년에 1억 4천 얼마죠? 50만 100만 1450만 개의 범죄가 있었는데 2016년에는 950만 개로 줄었잖아요. 세상은 점점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틀렸어요. TV 보다 보면 극빈국에서 유아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매일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기부를 더 해주세요. 이런 요청도 너무 많고. 근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유아 사망은 빠르게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 기존의 통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데이터를 꼭 봐야 한다. 세상을 보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에서 못 배웠잖아요. 이런 거. 앞으로의 평생 교육이 이런 것들을 다뤄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어떤 새로운 틀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생각하는 제 관점의 세상의 변화들을 몇 개 요약한 것인데요. 그리고 기업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 구글의 인사 담당자인 리사 헤이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들이 구글 맵 프로젝트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이제 채용도 하고 사내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에 투입하는데, 예를 든다면 지도 전문가를 이제 채용할 거 아니에요. 최고의 지도 전문가였고, 그래서 구글 맵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아주 일부만 이제 메인테인하는 일부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이합 집산으로 다른 또 프로젝트에 투입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지도 전문가는 뭐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그 사람이 구글에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기를 바란다. 없으면은 뭐 어떡하겠냐, 이런 거죠. 없으면은 그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기업의 관점에서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절에는 전문성의 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전문성의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커리어 체인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한 전문성을 또 어딘가 가서 배워야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평생학습이죠. 제가 어느 회의에서 네이버의 그 유봉석 전무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이버 내에도 이과 출신, 문과 출신 직원들이 섞여 있는데 예전하고 달리 직역의 그 이동이 빈번하대요. 이과 출신 직원이 HR 같은 것도 하고 문과 출신 직원이 개발자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과 출신 직원들 중에 그런 그 인문학적 감수성으로 개발을 해서 성공하는 아주 대박을 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문성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내에서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었대요. 사내 교육과정, 뭐 문과생을 위한 빅데이터 뭐 이런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완전히 인기 폭발이어서 그 정도로 디맨드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어디 가서 배울지 몰랐어요. 이제 회사가 이런 거 제공해 주니 너무 좋아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한 시즌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계속하기로 했다고. 이런 것들이 실제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역의 이동. 이게 2015년 기사인데요. 그 세계적인 회계 기업, 어카운팅 그 기업인 다국적 기업 원스트 양이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이제는 대학 학사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수십 년의 HR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대학 졸업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만 있다면 그 사람이 전문성은 자기들이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이 대학 졸업장을 더 이상 요구할 이유가 없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2015년 기사고요. 2018년 기사입니다. 이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구글, 애플 그리고 12개의 회사들이 더 이상 자기네 신입 직원 뽑을 때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고요. 이제 4년 전입니다.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저 밑에 IBM 얘기가 나오는데요. IBM에 따르면 미국에서 IBM 직원의 15%는 대학 졸업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기업인데요. 기술 기업 IBM조차도 이제는 그 대학 졸업장 없는 사람들을 막 굉장히 채용하고 있다. 물론 회사가 망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그 전문성은 요구하고 전문성을 확인하죠. 그런데 이제 변화가 뭐냐면 그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얻어낼 수 있는 채널들이 학교 말고도 많이 생기고 있다. 대체제가. 유튜브에 가면 노벨상 수상자들의 강연 다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학교들에 가면, 무국에 가면 웬만한 분야의 전문성을 자기들이 다 들을 수 있고 아주 저렴한 등록금을 내면 어떤 분야에 학위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그런 형태로 획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2018년 데이터 보면 미국 대학 중에 정원을 다 채운 대학은 30%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70%는 정원을 못 채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학령 인구 감소 문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입학 정원 미달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닌 거예요. 글로벌 현상입니다. 미국은 학령 인구 감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70%의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대학의 정원을 못 채우는 또 학생들이 대학을 덜 가는 현상은 학령 인구 감소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제만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미슬리딩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한 현상이. 미국의 대학 포스트 K-12는 고등교육을 말합니다. K-12는 Kindergarten to 12th grade 해가지고 초중고 교육과정을 말하고요. 그거 이후 과정인데 미국의 2018년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에서 한 과목이라도 들은 사람들을 다 세보니까 그 전체 미국 대학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죠. 그게 대학생은 26%밖에 안 됐고 4분의 1밖에 안 됐고 나머지 4분의 3은 평생 학습자였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의 주 고객은 더 이상 대학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은 이미 평생 교육기관으로 이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만 보면. 우리나라는 이 현상이 안 오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 대학의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듣는 건 일반인들이 듣는 건 가능하나 일반인이 대학의 정규 과목을 학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현상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그걸 법을 풀었더니 이미 4분의 3이 일반인들이 과목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도 이거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대학들이 지금 그 학령 그 정원 미달 현상 때문에 뭐 학교들이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런 종류의 기능을 지방에서 대학들이 하게 되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살아나갈 하나의 클루인데요. 자, 이렇게 결국은 온디맨드 러닝과 그리고 기업에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회사 운영이 늘고 있는데요. 옛날처럼 무슨 과 무슨 부 이게 아니라 이합집산하는 모드인데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부가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능력 그리고 필요할 때 학습하는 능력,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필요한 전문성을 얻어나갈 수 있는 이런 온디맨드 러닝과 프로블럼 솔빙 어빌리티가 결국은 이 미래 사회에서 중요해지고 그 도시에서 제공하는 그 평생교육 인프라가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미 예상됐었습니다. 이미 52년 전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퓨처 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 문명은 읽고 쓰기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배우는 능력, 온디맨드 러닝, 이걸 못 배운 사람들이 문맹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문맹을 면해야 되겠죠. 이 현상이 이미 이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3대 묵 중에 하나인 콜세라닷컴에 가보면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듣는 인기 과목 탑10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지난 한 5년 동안에 인기 과목 탑10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과목이 그 과목의 제목입니다. Learning how to learn, 배우는 법 배우기, 학습법 과목입니다. 학습법을 이제 별도로 가르쳐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배우는 능력을 못하면 남들 1시간에 배울 거 자기는 10시간 걸리면 도태되거든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과목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학습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기르는 거지? 이제 이런 우리는 학교 때 그런 거 별로 안 생각했잖아요. 예전에 학교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학교는 지식 전수기관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몇 년 못 가잖아요. 다 금방 아웃데이트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지식 전수기관으로 정의하면 안 돼요. 학교는 그럼 뭐지? 학습법 전수기관이죠. 필요할 때 배우는 능력을 주는 곳이죠. 그래서 학습 능력을 기르는 곳이 학교여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좀 분석해 보면 먼저 한 분야만 계속 파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학습법을 기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영역을 관심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학 영역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저는 커넥팅 마인드라고 부릅니다. 연결하는 사람. 나는 너무 안 풀리는데 엉뚱한 분야에서 옛날에 해결됐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난제가 다른 분야에서는 상식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갖다가 못 쓰냐면 서로 다른 전문 용어를 쓰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다 보니 그게 같은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 노벨상을 받거나 필드상을 받는 업적 중에도 다른 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을 가져와서 이쪽 분야의 난제를 해결해서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연결성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뜹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인도인데요. 저게 가짜냐 진짜냐 논쟁이 있습니다. 천경자 화백은 살아생전에 저거 내 거 아니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안 그렸다고. 근데 국립현대미술관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는 결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이거 가짜예요라고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진짜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족이 소송을 냈어요. 이 천경자 화백 이름 빼달라. 그래갖고 이게 법원으로 갔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프랑스의 전문가 초청해서 막 초빙해서 이거 다시 어프레이즈하고 감정하고. 근데 결국은 검찰은 이게 진품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화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3자가 이거 진짜라고 얘기하고 여전히 국립현대미술관은 진짜를 갖고 있는 걸로 현재 돼 있거든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위 논란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이건 외국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2008년에 미국의 PBS, 우리나라 EBS에 해당하는 공영방송에서 다큐를 하나 방송했는데요. 노바가 만든 다큐인데, 그 다큐가 뭐냐면은 오픈 챌린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콘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6개의 고흐 작품을 바깥에 딱 보여주고, 그 중에 5개는 진품이에요. 하나는 가짜인데, 현존하는 최고의 고흐 전문가가 직접 방송 카메라 앞에서 그린 가짜예요. 진짜 같은 가짜. 6개 놓고 가짜 가려내기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국 3팀이 이걸 맞추거든요. 그 3팀이 이걸 어떻게 맞추나를 추적한 다큐예요. 그걸 PBS가 방송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맞춘 3명 팀 중에 한 팀이 수학자 팀이었어요. 잉그리드 돕시라는 웨이블릿이라는 이론을 전공한 아주 유명한 수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저랑 가깝기도 하고 또 한국에도 자주 초청해서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거 어떻게 하셨냐? 이게 그러니까 아까 미인도 논쟁이랑 비슷한 건데 이거를 수학자가 해결을 했어요. 잠깐.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없어서 궁금증을 남겨드릴 겸 이거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은. 근데 완전히 새로운 수학적 아이디어로 비파괴적 화학약품 이런 거 안 쓰고 이걸 가려냈어요. 근데 제가 뭐가 메인 아이디어였냐 물어봤더니, 가짜는, 진짜는 그냥 일필휘지 그리는데 가짜는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게 진짜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주저함이 있대요. 주저함이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주저함을 정량화하면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정량화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웨이블릿이라는 수학 이론을 썼습니다. 그 주저함을 정량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맞췄고요. 나중에 암스테르담에 밴고 뮤지엄이라고 있습니다. 고흐 박물관. 거기에 다른 또 고흐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테스트했는데 이제까지 100% 다 맞췄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 혁신인 것 같아요. 안 풀리던 문제 풀잖아요. 미술계의 최고의 난제를 해결했잖아요. 수학의 상식으로. 수학에서는 예전부터 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연결의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례들이에요. 이분은 현재 2022년 기준 세계 66위 부자입니다. 제임스 사이먼스라고 하는 분인데, 물리학자들 혹시 여기 계시면 천 사이먼스 이론 혹시 아시면 같은 사이먼스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수학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100% 완전히 수학적 방식으로만 투자합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헤지 펀드 회사를 만들었는데, 저 회사에는 수백 명의 수학 박사들이 일하고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저 회사가 운영하는 펀드가 메덜리언 펀드라는 건데요. 제가 알기에는 지구상에 이제까지 있어왔던 어떤 펀드보다 30년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넘버원인데 30년 평균 수익률이 60%가 넘어요. 연평균 수익률이. 불가능한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수학자가 새로운 금융시장이라는 걸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봤을 때 일어나는 연결의 역량이죠.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건 경제학과 수학과 사회현상을 섞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례이고요. 아카데미상을 2번 받은 수학자도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받았냐면 UCLA에서 응용수학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저 란 페드큐 박사가. 근데 UCLA가 헐리우드 옆이니까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해서 헐리우드를 자주 갔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영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이제 니네 문제가 뭐냐, 제일 현재 해결해야 되는 난제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런 장면에서 저렇게 물이 막 넘치고 하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스로 해도 그러니까 CG든 아니면 직접 받아가 가지고 재수 좋게 열심히 카메라 갖고 막 주고 기다리다가 재수 좋게 찍어도 그 생동감이 안 나온대요. 그걸 어떻게 생동감을 만들어낼지 이런 고민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는 유체역학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유체역학이라는 게 플루이드 미케닉스입니다.
수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 물리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 요즘은 항공공학, 뭐 기계공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죠. 이 기름이나 물이나 뭐 이런 공기나 이런 유체의 움직임을 다루는 그런 분야인데요. 그 분야의 이 펀더먼털 이퀘이션이 그러니까 기본 방정식이 이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입니다. 요건데요. 편미분 방정식이고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이고 아직까지 클로즈 폼으로 우리가 엄밀하게 푸는 법을 모릅니다. 수학자들도. 그러니까 컴퓨터로 그냥 누메리컬리 그냥 근사치 정도만 구하는데 저거 풀어서 그걸 가지고요. 지금 모양이 저런데 바람 방향이니 뭐니 다 이런 거 넣은 다음에 수치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0.1초 후에 모양이 어떻게 바뀔지 0.2초 후에 어떻게 바뀔지 예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화면에다가 0.1초, 0.1초 해가지고 쫙 뿌린 거예요. 그렇게 만든 장면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캐리비아의 해적에서 실제 쓰였어요. 캐리비아 해적의 마지막 장면에 엔딩 롤 나올 때 거기 잘 보시면 Scientific Advisor 란 페드큐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장면인데 이제까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물이 넘치는 장면보다 더 리얼하다고 합니다. 생동감 있고. 헐리우드의 난제를 해결한 거예요. 한 분야의 난제가 수학에서는 이거 옛날부터 나비어-스톡스 방정식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저거 수치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죠. 나의 난제가 남한테는 상식일 수 있어요. 그걸 적용하는 순간 몇십 년의 난제가 해결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혁신이죠. 그래서 혁신은 꼭 새로운 걸 이 지구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이 저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이죠. 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학습 빨리 배워요. 여러 영역을 아는 사람들이. 한 우물이 아니라 여러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이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때 선생님들이 한 우물만 팔아 여러 거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저는 그 옛날 얘기 같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우물을 파는 사람들을 폴리메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옛날 다빈치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뒤는 제가 그냥 또 다른 거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우리 앞으로는 교육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평생학 도시의 어떤 평생학습 인프라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야 한다. 이런 거고요.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타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타고나지 않았으나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례입니다. 프랑스 에콜 42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실제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고 경이로운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를 분석해 보면 어떻게 성공한 거지?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 회사는 어떻게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이 학교는 어떻게 성공한 거지? 에콜 42는 모든 것을 반드시 팀 프로젝트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미 해결했던 프로젝트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보여줘요. 그리고서 팀 만들어서 그거 해결하게 하고 하나 해결할 때마다 레벨을 마치 게임하듯이 레벨이 오르고 경험치가 올라요. 레벨 21이 되면 졸업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본 애들이 졸업하는 거예요. 기업에 가서 프로젝트 할 때 그거 못 하겠습니까? 이미 20번이나 했는데 완전히 문제 해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더라. 해보니까 되더라. 근데 이 학교는 왜 성공했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해야 돼요. 독자적으로 하면 감점해요. 못하게 해요. 쟤는 놀았는데 저는 더 열심히 했어.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이러니까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이 우리 교육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요즘 공정함의 논리로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다 했는데 왜 쟤는 거저 그냥 학점 받지? 잘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저는 팀 프로젝트 많이 시키는데 이제 설득하죠. 오케이, 이번 학기만 놓고 보면 불공정한 거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앞으로 5년 뒤에 네가 어느 기업에 가서 어느 회사에 가서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너가 그때 엄청나게 인정받을 거다. 왜냐면 이런 연습을 했으니까. 같이 해서 문제 해결한 연습했으니까. 그때 쟤는 완전히 전혀 인정 못 받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년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 공정한 거라고. 보상 받으니까.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타임 프레임의 문제다. 쇼트텀 프레임을 롱텀 프레임으로만 보면 결국 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거지로 하더라도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almost all of education is about logical and rational thinking이에요. 이런 교육 방식이 도입되어야 하고, 이것이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이 평생교육 인프라라는 새로운 교육의 영역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고, 더 이상 취미생활, 여가생활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에 그치지 않고 커리어 체인지를 지원하고 새로운 전문성을 길러나가는 그런 의미의 평생교육 인프라를 지금부터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